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4월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예상보다 많은 25만 3천 개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좋은 뉴스, 연방준비제도에는 나쁜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과 아들 헌터 바이든의 변호팀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괴롭힐 이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법적으로 아슬아슬합니다. 법무부가 기밀 문서 처리에 대해 말하려고 내부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위치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무게의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투표권을 제한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을 관철시킨 사람이 토마스 대법관 와이프에게 적어도 $10만 달러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등 밀접함을 유지했다는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배상위원회는 내일 노예였던 흑인의 후손에 대한 배상 권고안에 대해 투표합니다. 최대 1인당 $100만 달러 이상 받을 수 있는 안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여러 이슈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주 의회에서 임신 12주일 이후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지사는 비토할 예정이지만 결국 법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에는 미국 내 어느 주보다도 극우적인 주지사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때 민주당의 미래로 불렸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변화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큰 군사력인 용병 와그너 그룹의 리더가 아주 무서운 비디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화를 더 내놓으려는 협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1월, 2월, 3월 달에는 국내 총생산도 조금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경제도 좀 쿨다운 된다 했기 때문에 엊그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웰 의장이 좀 6월 달에는 보고 나서 하겠다 해서 일부는 이제 스탑한다는 건가 보다. 이번에 엊그제 0.25% 이자율을 인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오늘 웬일입니까? 또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4월 달에 그 농업 외의 일자리가 전문가보다 많다는 게 문제죠. 전문가들이 한 18만 개 되려나 했더니 23만 5천 개. 25만 3천 개네요. 25만 3천 개가 나왔습니다. 3월 달에는 20만 명보다 안 됐거든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다가 다시 회복된 것이고 1월, 2월, 3월보다 4월 달이 어느 그 달보다도 가장 좋았습니다. 당연히 실업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실업률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3.5%에서 3.6%로 했더니 이건 3.4%로 내려가서 1969년 이후에 그게 몇십 년 전입니까? 최저입니다. 현재 실업률은요. 우선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부터 보면은 요즘 늘어나면 이제 전문직 많이 늘어나잖아요. 또 이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헬스케어, 레저, 호텔, 임시직은 삭감됐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 밝으니까 다른 매체들이 숫자만 얘기할 때 이미 그 현상까지 보여줍니다. 동물병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동물 조금 아픈 것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제 동물병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론트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널싱을 하시는 분들 이런 또 수의사까지 포함을 해서 대대적인 동물병원이면은
이렇게 전부 그 직원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난 16개월 동안 동물병원에서는 10% 정도 임금이 인상됐답니다. 리셉셔니스트가 평균 18달러에서 20달러. 이것도 이제 주마다 좀 다르겠죠. 캘리포니아주는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 너싱 해주는 그런 그 스텝도 21달러에서 25달러. 실업률이 낮으면은 당연히 임금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돈을 조금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4월 달에 그럼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가? 1년 전에 4월에 비해서 4.4%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3월 달에 비해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3월 달에는 4.3% 1년 전에 비해서 임금이 올랐습니다. 물론 업계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제 줄어든 축소되는 곳도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별로여서 엘라바마 그 버밍햄에 있는 DSW 커링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트랙터도 만들고 아니면 잔디 깎기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전기로 하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인데 사람을 뭐 감원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전보다 덜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은행 사태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도 줄이고 있고 주택시장은 이자율 때문에 약세이고 경제 성장도 지난해 말 또 3, 4분기보다 올해 1, 4분기에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경기 침체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력이 있는 겁니다. 은행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도 우리 노동시장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일자리가 한 달 동안 25만 3천 개가 4월 달에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일하는 인구 하면은 25살에서 54살 사이로 보죠. 지난 1년 사이에 이 일하는 노동 인구 이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많이 다니고 계시는 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라든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뭐 아니면은 조금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오면은 디즈니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뭐 10,000명 이상 2만 명 이렇게 감원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감원을 해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런 회사들에서 10,000명, 20,000명을 감원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25만 3천 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쪽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 한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감원을 해도 이게 지탱이 되는 겁니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6월 14일, 15일 화요일, 수요일이겠죠. 이틀 동안 열리는데 엊그제 화요일, 수요일에 이제 0.25% 올리고 나서 한 문장을 삭제를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또 올릴 수도 있다 하는 문장은 삭제를 했고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반은 이렇게 해석하고 반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올릴 수도 있는 것 같아. 일단 그럼 언제부터 내리지?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도 여전히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하는 곳에 이제 신경을 썼는데 오늘로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이 데이터를 노동시장이 아주 단단한 것을 더 많이 들여다보겠죠. 그리하여 노동시장 때문에 또 이자율이 이제 여기서 인상률이 멈추는가 하는 것을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워졌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은행도 어제 여러분들께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는 그 퍼시픽 웨스턴 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어제는 아마 CNBC와 파이낸셜 타임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그 두 군데 매체가 이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깊고 가장 빠르기도 하니까 오늘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뉴욕타임스가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피닉스에 본사가 있는데 이 은행은 최근에 이제 한 70% 주식값 내려갔고 뭐 퍼시픽 웨스턴은 90% 거의 시온즈라는 은행도 60%, 포스트 리퍼블릭은 거의 100% 주식값 내려가면서
JP 몰건 체이스로 넘어갔죠. 코메리카도 그렇고 이 정도들의 은행, 물론 뭐 한인 은행들보다는 큽니다. 그 퍼시픽 웨스턴도 한 자산이 400억 달러 되니까 뱅크 오브 호프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650억 달러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든가 퍼시픽 웨스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가 만약에 그쪽도 막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규모가 더 작은 은행도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 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주식값은 한인은행 주식들도 오늘은 뭐 좀 다우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하네요. 현재 377.23포인트 다우지수 올라가서 33,000대입니다. 나스닥도 올라가고 S&P 500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다 주식시장과 연방준비제도와 실제의 이런 필드 그러니까 반응을 조금씩 다르게 할 때가 있고 똑같이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아무튼 주식시장은 전부 그린이고 관계당국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그 은행이 이제 앞으로 줄도산할 수도 있을까 하는 이 가능성조차 없애버리느냐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것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48%의 미국인들이 내 은행에 예금한 돈이 안전해 하고 걱정한다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은행 문제는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얼마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뭐 미국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요즘은 많이 듣고 계시니까는요.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분들, 청취자분들께 지금부터 한 내년 11월 정도까지 쭉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미국 정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들으신다면은 충분히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캠페인이라는 것은 막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뭐 공약하고 또 상대가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모든 미국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를 그냥 정치 뉴스로 보실 게 아니라 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구나 하고 어찌 보면 좀 소설처럼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어떤 날은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저 사람이 될 것 같다 야 이것보다 더한 스캔들은 나올 수가 없어 하는데 또 더한 게 덮어버리고 이게 막 레이어드 되고 또 뭐 사라졌다 완전히 그러면 이쪽 후보가 데미지 컨트롤을 했는데 뭐 6개월 뒤에 다시 등장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골프를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정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 정치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이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모든 골프에서 보실 수 있는 인생이 다 들어간 겁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까지. 지금 아버지 얼굴이 보이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 아버지가 아들 헌터 바이든 아들이랑은 둘 있다가 이제 한 명밖에 없게 됐는데 큰아들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작은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지금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겁니다. 작은 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변호팀이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재선에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럼 아버지로서는 아버지의 법률 자문으로서는 아들의 저러한 일들이 아버지의 캠페인에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변호팀부터 변호팀이 대응하는 것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를 해주길 원하는 거죠. 백악관의 캠페인팀과 법률팀. 그런데 요즘 아들이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악스요스가 보도한 거 보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참 좋던데. 그리고 아마 그 안에는 분명히 파워 싸움도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백악관 법률팀과 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아들의 법률팀 간에 백악관에서 모든 일들을 다 우리와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를 바꿨거든요. 아주 강한 변호사로. 그 강한 변호사가 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를 변호했었던 최근에 그런 변호사거든요. 그렇게 바꿀 때도 백악관 변호팀에 그것을 알리지도 않고 통고를 했다는 겁니다. 백악관 변호팀이 그걸 알려야지 하니까 왜 알려야지 되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변호사는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긋나다 보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공화당에서 우뚝 솟아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할 건데 12월 달에 아베 그 로웰이라는 변호사를 헌터 바이든이 백악관과 상의를 하지 않고 반대할 것 알았으니까 상의 안 했겠죠. 상의를 하지 않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적극적인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그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팟캐스트 이런 매체에서 헌터 바이든을 비난을 하면은 예전에는 넘어갈 거 넘어갔는데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또 누가 될까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알릴까 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달 이후부터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저거 거짓이야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적극적인 변론이요. 전에 변호사보다 전 변호사는 당연히 그 선임 변호사는 사임을 했고요. 또 하나는 법률 비용 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그런 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자기 개인 변호 비용을 마련한다고 기금 마련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 누가 다쳐서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하고 뭐 웹사이트에다가 많은 기금 모금을 하지만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억울한 면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 기금 미금 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기금을 마련을 하면 잘 아는 사람,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하면은 이게 외국인은 아니어야지 되고 그리고 무슨 액수에 뭐 제한도 있고 등록된 로비스트는 절대로 여기에 기부하면 안 되고 그 투명성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대통령의 라이벌이 이걸 잘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뭐 만약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싫어하겠죠. 이런 것들이 백악관의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80세가 된 아버지가 53살이 된 아들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 때문에 본인의 이제 재선 문제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80살이나 됐고 정치를 수십 년을 해온 사람이 뭐 개인의 꼭 영광을 보겠다고 재선에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정치인으로서 다져진 무슨 의무감 같은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임기 1기에 하지 못한 것을 2기에 더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감정 그런 복받침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뭐 확신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아들 때문에 아들이 이제 아마 곧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예전에 돈 벌고 세금을 뭐 번 만큼 다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2018년도에 총을 살 때 뭐 적어내는 거 있잖아요. 뭐 약을 먹지 않았는가, 진정제도 뭐 먹지 않았는가, 거기에 다 노노노노라고 해서 그게 서류 위조가 됐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도 이 헌터 바이든은 마약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에도 Beautiful Things라는 책에도 내가 한때는 정말 15분에 한 번 마약을 했었던 적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총기를 구입할 때 핸드건이었는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총기를 구입할 때 뭐 무슨 그런 거 우리가 뭐 병원에만 가도 쭉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체크리스트에 yes라고 해야지 될 것을 no라고 했다고 해서 기소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그렇지만 있기는 있어요. 이 경우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기소를 해도 문제, 기소를 안 해도 문제, 그리고 그 기소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기소를 하는 결정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검사입니다. 델라웨어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이슈가 되고 봐라. 부통령이었을 때부터 아들 뭐 하나 또 능력도 없는데 우크라이나에 무슨 에너지 회사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서 돈 벌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대통령 아들의 기소 여부가 지금 중심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헌터 팀이 공화당의 아주 강한 공격에 대해서 타블로이드 매체 같은 보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하면서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가 그 로웰이라는 변호사가 파워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는 그게 아마 또 아들이기도 하고 제일 이제 큰 이슈, 큰 문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편안한가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다음 주에 뉴욕에서의 이제 컬럼리스트를 96년도에 강간했다. 그 케이스에 대한 배심원 판결이 있거든요. 어제 이제 마지막 증인까지 다 출석을 했는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는지 아일랜드에서 뭐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내가 그 뉴욕에 가서 그 법정에 간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또 금방 변호사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곧 그 마랄라고에서 기밀 문서를 취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이제 법무부에서 그 문서들을 갖기를 원했는데도 안 갖고 그냥 꽉 홀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중간에 누구를 시켜서 치우게 했는가, 창고에서 움직이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디오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 말하려고 해서 트럼프에게 봉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증언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뭐 과히 좋은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뭐 여러분들께서 미국 전 대통령이 강간을 했다, 강간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판결도 받으실 것 같고 아무튼 지금부터 내년 11월까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미국 정치를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환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미국 오늘 금요일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GC 내추럴, 당뇨병을 치유하는 든든한 캠페인을 하는 GC 내추럴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에 한국일보 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협업을 하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신문과만 협업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뉴욕타임즈와 아주 오래 협업을 했었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다른 매체들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하겠죠.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고 캘리포니아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 그 흑인 그 노예였던 분들의 후손에게 보상을 한다는 거 내일 이제 투표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우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뭐 백악관에서 잠깐 몇 가지 얘기한 게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그 마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그 비상사태 같은 것 여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필요 없다. 세 번째는 잊었네요. 아이 참 이래서 적어놔야지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깜빡 잊었습니다. 이것만 짓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손을 하고 있는데 이 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양쪽 주머니에 있네.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오늘 방송 하나 놓쳤잖아. 이게 뭐냐면은 혹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안 되나요? 이게 이제 그 옷의 좀약 같은 거죠. 예전에 좀약은 아주 그 독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무로 하잖아요. 그래서 옷장에 걸어 놓는 것도 있고 주머니에도 하나씩 이렇게 넣고 하는데 이건 만지다가 좀 볼록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옷 안 상하는 게 좋죠. 뭐. 자, 보수적인 사법운동가 그 각 분야에 여러 액티비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가운데 한 사람이 레오나르드 레오라고 이분 돈 굉장히 많이 쓰면서 보수의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클래런스 토마스의 와이프에게 버지니아 우리가 이제 지니라고 그냥 부르고 있죠. 지니 토마스에게 아주 무슨 중요한 보수적인 연방 그 본인이 원했었던 그런 판결이 나오기 얼마 전에 이 지니 토마스라는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와이프에게 컨설팅 피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아주 큰 정말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컨설팅 피로 적어도 $10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012년 1월 켈리안 코네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자문 역할을 했고 전략가 비슷하게 여자분이고 남편이 조지 코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고 재임 기간에도 엄청 노력을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공헌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엄마도 비난하고 아빠도 비난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가정 생활이 결국은 원만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켈리안 코네이가 이 여성분이 백악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는 기구의 그 헤드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아주 보수 운동을 하는 레오날드 레오라는 사람이 켈리안 코네이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지 됩니다 하는 그 비를 그 청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서류를 워싱턴 포스트가 샅샅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리버티 컨설팅이라는 클레어런스 토마스 대법관의 부인이 하고 있는 리버티 컨설팅에 8만 달러를 주고 조금 있다 또 2만 달러를 줄게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은 쏙 뺐다는 거예요. 지니 토마스라는 이름은 왜 뺐는가? 아무튼 이름은 뺐어요. 그렇게 해서 뭐 자문비로 이렇게 줬고 그 이후에 1년 조금 넘어서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클레런스 토마스도 그 판결에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투표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준 사람도 역시 이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민권법에 도전한 겁니다. 소수 인종의 투표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것을 이제 그 보호를 안 해도 되게 된 이게 이제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어떠한 주가 투표에 관한 절차나 규정을 바꾸기 전에 연방 승인을 얻어야지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없애도 된다 하니까 지금 주정부에서 결국은 투표할 때 소수인종이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또 공화당에서는 이걸 투표를 클리어하게 해야지 말이야. 뭐 누가 와서 부정 투표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어디든지 배드 애플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더 많은 사람을 민주주의니까 그 투표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되니까 투표를 더 편리하게 많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린 이후에 주정부에서 투표를 굉장히 소수인종이 하는 데는 뭐 몇 번이나 등록을 해야지 되고 사인도 다시 해야지 되고 꼭 그 증명서도 또 가지고 가고 아무튼 힘들게 뭐 이렇게 하는 그 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홍보를 했었던 것이 그것과 연관해서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와이프와도 계속 연결이 됐었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토마스 부부와는 오랜 동안 사적으로도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이 남자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토마스는 이렇게 대부를 많이 하네요. 대부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5대 4로 이 법안이 통과돼서 뭐 민권법 그리고 투표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빅 이슈였습니다. 이걸 하기 1년 6개월 전에 클레런스 토마스 와이프에게 10만 달러를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뭐 Judicial Education Project라고 사법교육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법이 다 통과되고 나서 또 지니 토마스가 워낙에 보수의 운동을 하는 여성이니까요. 어디서 막 상을 받아요. 또 보수 운동 잘했다고 상 받을 때면 또 이 남자 본인에게 돈을 준 그 남자가 이 남자야말로 막 미국에서 너무너무 파워풀한 남자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레오날드 레오야말로 미국에서 뭐 가장 파워풀한 남자고 나의 멘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돈을 준 건 분명한데 왜 이게 이래도 되는인가 연방 대법관의 와이프에게 그 안이 막 이렇게 심의가 되고 투표하고 할 때 이런 돈을 줘 그 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지니가 그런 보수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니까 또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면 지니에게 컨설팅 피로 10만 달러 이상을 줬다고 이름을 써야지 왜 이름은 안 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니 토마스가 워낙에 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정말 떠들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사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 밖에도 막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 정도가 뭐 핵심 뉴스는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한 것이고, 또 어제 오후에는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시스터의 손주를 또 본인이 아버지처럼 6살 때부터 키웠답니다. 6살 때부터 키우면서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조지아주와 버지니아주의 보딩스쿨에 보냈는데, 그 학비도 뭐 그 호화로운 휴가를 20년 동안 다 휴가 비용을 대줬다는 공화당 기부자가 그 학비를 다 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클래런스 토마스가 그렇게, 아무리 린지 그레이엄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건 정치적인 공격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떤 때는 20년 넘게 휴가는 한 번에 $50만 이상 드는 휴가도 가고, 이 클래런스 토마스의 집을 사서 그 집을 수리를 해서 그 어머니를, 토마스 대법관의 어머니를 살게 하고, 그 밖에도 그 사람도, 공화당 기부자도 지니 토마스가 하는 곳에 기부를, 돈을 엄청나게 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게 쉽지는 않거든요. 쉽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도 아마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캘리포니아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잠시 뒤에 드릴까요? 캘리포니아주 얘기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하나를 봤는데, 야, 주마다 참 다르구나. 보통 이제 주지사와 부지사가 뜻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지사와 부지사가 극에서 극인 그런 주도 있는데, 그런 주는 배를 띄우면 어디로 갈까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일 주 배상금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쭉 심의해왔던 것에 대한 그 투표가 있는데, 시리즈로 뭐 이 투표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최고 한 사람당 $120만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과거 조상이 흑인이었으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살았다는 증명서가 있다면, 이게 이제 그 주 배상금 특별위원회가 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캘리포니아주가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 노예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보상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법으로 확정되면은 비용이 $8천억 든다고 하거든요. 야, 캘리포니아주 연방, 그러니까 1년 예산의 몇 배인가요, 이게? 1년 예산이 제가 어디다가 적어놨는데요. 1년 예산이 몇 배가 아무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하원 법안에 서명을 해서 법이 된 겁니다. 그때 법이 돼서 국가에서 지금처럼 배상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 특별전담반을 만들어서 과거에 그 노예제, 그로 인한 그 흑인들에 대한 피해를 연구하고 배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가 생각해 보시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었을 때입니다. 백인 경관에게 뭐 9분 동안 목 졸라서 숨짐을 당한. 그래서 9명이 이 위원회 소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5명은 주지사가 지명을 했고, 2명은 주 상원의장, 또 2명은 하원에서, 그리고 이 9명 가운데 다수가 흑인입니다. 이 위원회가. 지난해에 5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노예제가 캘리포니아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도 이런 배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도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군인 뭐 GI 빌이라든가 이런 것도 64년도 민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흑인을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1865년 뭐 노예제 끝나고 나서 그 뒤 1964년까지 흑인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연방도 뭘 해라라는 거죠. 지금 노예제가 폐지되고 그럼 160년도 더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치, 뭐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재정, 무슨 환경 여러 시스템에서 흑인들이 너무 차별이 돼서 이게 치유를 하지 않고는
계속된다. 물론 아니 그럼 흑인이 아닌 사람들은 왜 그걸 세금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걸 오해하는데 나중에 이게 성사가 되던 성사가 되지 않더는 뒤로 하고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흑인들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역사를 청산을 해야지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자격은 노예였거나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산 흑인의 후손으로 캘리포니아주에 한 250만 명 정도 있답니다. 캘리포니아주는요, 전국적인 흑인 인구보다는 좀 적어요. 6.5%가 흑인입니다. 그런저런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투옥되거나 경찰이 막 그렇게 학대라거나 이건 이제 경찰의 시작이 추노, 노예를 쫓는 것부터 미국의 경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도망가는 노예를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경찰이었거든요. 그게 경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흑인을 그렇게 대하는 뿌리 깊은 뭐 이런 것.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의 차별 등등.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감금당하고 투옥되고 하는 것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특히 마약 같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 하면은 막 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법집행관들도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잡아들여야지 되는데 똑같은데 백인은 안 잡아들이고 흑인만 잡아들이는 비율이 뭐 2배 뭐 기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마약과의 전쟁 시대 때 이런 일들 그럼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흑인이 인구가 13%거든요. 투옥된 사람은 35%. 이것도 흑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그렇지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흑인들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러니까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걸 해결을 하고 가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캘리포니아주는 흑인 여성도 전체 여성 인구의 13%인데 투옥되는 비율은 43%다. 그럼 언제 이걸 폐의를 하겠다는 건가? 배상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내일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주로 보내면 주가 법으로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온건한 민주당들도 반대를 합니다. 주지사는 뭐 서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흑인 표는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주지사도 아마 통과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돈이 있나 이겁니다. 1년 예산이 캘리포니아주가 2,370억 달러네요. 1년 캘리포니아주 예산이 2,370억 달러인데 그 인구비로 해서 또 어떤 사람은 10몇만 달러를 받고 주택에서 차별받으면 그렇고 뭐에서 차별받으면 그것보다 더 많고 딱 그 책정하는 액수가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근데 이게 8천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2,370억 달러에 뭐 3분의 1은 넘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될 것 같은가.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무슨 그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모든 주를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런 때 뭐 그 주의 특성을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앞에 헤드라인에는 제가 그래서 헤드라인이 다가 아닌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임신 12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지사는 비토하겠지만 결국은 시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지사는 민주당 주지사이고 지금까지 그가 6년 동안 주지사 재선까지 돼서 하는 동안에 52건의 법안을 비토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총기 규제 문제, 낙태를 금지한다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비토하겠죠? 그러나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비토해도 주지사의 비토권을 또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시행이 되고요.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낙태금지법은 지금까지 다른 보수주에서 한 것 가운데는 가장 온건합니다. 예외를 뒀어요. 그래도 강간과 근친상간의 경우는 20주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태아의 생명이 조금 뭐 기형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24주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하다 하면은 제한 없이 이제는 낙태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제 법을 위반하면 의사도 뭐 벌금도 내고 소송도 당하고 의사 면허증도 박탈당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남부주라든가 보수주에서는 지난해에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낙태가 막 금지되니까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낙태를 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주에서는 다른 주에 가서 낙태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건 세계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미국의 주지사가 되고 난다면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 너무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지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당 주지사는 아무튼 재선까지 됐지만 임기 제한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고 이게 바로 주지사와 부지사예요. 지금 부지사가 누구냐면 마크 라빈슨이라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초극단적인 공화당이라고 부릅니다. 뭐 가구 업소를 했던 사업가인데 한 3번 정도 파업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극단적이냐면, 근데 주지사는 민주당, 부지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지사에 출마를 하는데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는 아주 공개적으로 쓰레기다. 동성애는 가공할죄고 또 무슨 뭐 성전환 이런 것은 사탄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그 보수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복음주의 이런 분들이요. 무슬림 아메리카는 침략자다. 공개적으로 부지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무슬림이 없겠습니까? 있죠. 유대인에 대해서도 뭐 금융과 일당이, 뭐 부분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융과 일당이 모든 국가의 은행을 지배하는 지구 종말의 4명 기사다. 뭐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빈곤, 전쟁, 또 뭐죠? 죽음, 또 하나가 뭐죠? 배고픔, 기근이 있겠죠? 그런 4기사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 근데 이길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금 모금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주지사 후보가 되고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민주당 주지사가 52개 법안을 6년 동안 비토했던 것이 이제 다 이제 되게 된다 해서 2008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오바마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어머 노스캐롤라이나가 블루가 될 수 있어 하면서 2012년도에는 거기서 전당대회까지 했죠. 민주당이.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공화당이 후보로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아주 보수적인 곳 가운데서는 좀 얇다고 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모든 주 가운데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가장 얄팍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이번에 새로운 주지사가 되면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뀌는 거죠. 주의 색깔이.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비디오를 봤습니다. 숨진 그 용병들, 왁너. 그 용병들이 쫙 있는데요. 그 용병의 그 리더가 표정도 아주 무섭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은 시신 옆을 걸어가면서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탄약을 공급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흐무트,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를 점령을 하려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몇 개월씩이나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최전선을 다 막아야지 되니까 탄약 같은 것도 좀 여기저기를 나눠서 공급을 해야지 되고, 우크라이나는 이 바흐무트가 정복되면 큰일 난다 해서 여기 완전히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은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나란히 우크라이나 군에 이제 딱 맞서서 싸우고 있거든요. 하니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용병들이, 솔저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죠. 솔저들이 당신들 마호가니 오피스에 앉아서 그 탐욕을 채우려는 당신들을 위해서 숨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탄약을 내놔. 안 내놓으면 우리는 5월 10일에 바흐무트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탄약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략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뭐 계산을 군 관계자들이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크렘린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왜 5월 10일이라고 하는가. 5월 9일이 이제 그 전승 2차 대전 독일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긴 전승 기념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러시아가 뭐 축하를 하라고 내버려 둔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본격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시작이 되려는가 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봄도 이제 지났으니까, 봄비가 끝났으니까 드라이하기를 기다려서 우크라이나도 뭔가를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대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지금 크렘린은 뭐 특수군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아직 그 한국은 무기상으로는 뭐 특별히 구체적으로 돕는다 하는 발표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이후에도 하지 않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도 또다시 얘기될 시점이 5월 10일 이후에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GC 내추럴, 당뇨병을 치유하는 든든한 캠페인을 하는 GC 내추럴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내일의 뉴스는 안 봐도 훤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영국의 그 찰스 3세 왕의 대관식이 있는데 그 새벽에 보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이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70년 전에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하다고는 하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영국 경제 엄청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상징적으로는 오케이지만 뭐 왕, 여왕에 그렇게 열광하는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에서도 대통령은 안 가고 질 바이든 여사만 갑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